김성환의 시사야. 하루의 마무리 오늘도 함께 하시죠. 저는 김성환 평론가의 개인 사정으로 오늘부터 사흘간 시사야를 진행하게 된 뉴스캐스터 이현경입니다. 오늘 낮 시간에 KBS 뉴스를 통해서 미리 만나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튜버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허우령 씨가 KBS 앵커가 됐습니다. 앞으로 어떤 활동을 보여줄지 궁금해진데요. 더 깊이 들여다보는 인터뷰. 오늘은 허우령 앵커와 이야기 나누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월요일은 책 읽는 시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주경야도 코너가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야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세요.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쿠폰을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KBS 1라디오 채널 들어오셔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대출 규모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4분기 말 현재 자영업 대출은 1,019조 8천억 원으로 추산됐다고 밝혔는데요. 자영업 대출자 10명 가운데 6명은 이미 여러 군데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였다고 합니다. 이 말인즉슨 상당수의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추가 대출이 어려운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문제는 대출금리가 오르면서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도 크게 늘어났다는 점인데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금까지 기준금리가 3%포인트 인상되면서 다중채무자 이자 부담은 연평균으로 1,000만 원 가까이 불어났다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신용점수 낮추는 방법 등이 공유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런데 더 우려되는 건 오는 9월입니다. 금융당국이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대출 상환을 유예해준 조치가 그때쯤 종료될 예정인데요. 당장 시장에서는 자영업 부실이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하죠. 누군가는 시장 경제를 얘기하면서 자영업자들이 감내할 문제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불안과 급격한 금리 인상에 따른 책임을 자영업자에게만 돌릴 수 있을지가 의문인데요. 계속해서 울리고 있는 경제의 위험 신호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만전을 기울여야겠습니다. The real what you feel, you and your everyday situations, all the unnecessary complications. 오늘 밤 당신 안에 꿈틀거리는 지식충전 본능이 깨어납니다. 여러분의 자유탐구 영역 김성환의 시사야. 네,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좀 특별한 월요일인 듯합니다. 오늘 제주에서 4.3 추념식이 열렸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추념사를 대독했어요? 그렇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총리가 추념사를 대독을 한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무고한 4.3 희생자들의 넋을 국민과 함께 따뜻하게 보듬겠다는 약속,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 무고한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국민과 함께 어루만지는 일은 자유와 인권을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고요. 정부는 이 4.3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
생존 희생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고 보듬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대목도 있었는데요. 제주를 격조 있는 문화 관광 지역, 청정 자연과 첨단 기술이 공존하는 대한민국의 보석 같은 곳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약속을 드렸는데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인들이 견문을 넓힐 수 있는 품격 있는 문화 관광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부 지원 아끼지 않겠다. 이런 대목도 들어가서 이 대목도 여러모로 지금 뭐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평가들이 엇갈리고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올해 추념식의 형식적인 부분 또 내용적인 부분을 좀 나눠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올해 추념식이 4.3 특별법 개정으로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회복도 이루어졌고 추념식도 국가 차원의 문화재 형식으로 이루어진 좀 더 의미 있는 자리가 아니었나 싶은데 형식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여하지 않은 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판이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던데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의미 있는 이제 어떤 시작이라고 하면 대통령이 당연히 참석을 해서 이 자리에서 좀 의미 있는 또 얘기를 했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왜 그러지 않았느냐에 대해서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대통령실은 일단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난해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참석을 했는데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에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 근데 뭐 매년 가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올해는 왔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는 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특히 올해 이제 이른바 극우단체들의 여러 가지 악선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심각했거든요. 그럼 이럴 때 이제 대통령이 와서 좀 한마디 해주면 그러한 점에서 이제 의미가 깊었을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뭐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당선인 시절에 4.3 희생자 유가족 명예회복 약속한 거는 진정성이 없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했고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도 나옵니다. 1일 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프로야구 개막전에 시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서문시장 방문도 했는데 이 일정은 했는데 왜 4월 4.3 이 추념식은 참석을 안 했을까? 그러니까 4월 3일 날 이 추념식이 있다는 건 정해진 일정인데 이걸 따로 뭐 일정 조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이것이 좀 비교 대상이 돼가지고 지금 더 논란이 많아져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네, 대통령실의 핵심 관계자가 같은 행사에 매년 가는 것이 적절한지 고민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다면서요. 그 적절한지 고민이 어떤 부분이었을까가 궁금한 상황인데 여당 지도부도 다 참석한 거 아니고 일부 지도부만 참석했다라고 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도부가 참석을 했다라고 얘기하려면 이제 대표가 왔느냐 네. 이걸 이제 먼저 봐야 되는데 김기현 대표도 안 오고 주영 원내대표도 안 왔습니다. 그러면 누가 참석을 했느냐? 김병민 최고위원, 박대출 정책위 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이 추념식에 참석을 했는데 물론 이분들도 이제 중요한 분들이죠. 네. 아주 중요한 분들이지만 대표들이 안 왔기 때문에 지도부가 뭔가 이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가볍게 본 거 아니냐 이런 식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또 기자들이 물어보죠. 김기현 대표한테 이게 어떻게 이런 일정이 짜여졌느냐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당이 갖고 있는 4.3 사건에 대한 무고한 희생자에 대한 추모의 마음은 예나 지금이나 한결같은데 다만 시급한 민생 현안이 있어서 당 지도부가 역할을 나눠서 각자 일을 하기로 한 것이다. 특별히 뭐 이걸 가볍게 본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당내에서도 이제 좀 이상하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하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 천하용인 이렇게 불렸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분들은 또 추념식에 왔는데 또 이준석 전 대표가 한마디 했습니다. 꼭 빠지지 않죠. 네. 기념식 참석은 기본으로 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 안타깝다. 그래서 이런 행태가 선거 때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마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기분이 안 좋았을 것 같습니다. 네, 썩 좋을 만한 내용은 아니네요.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사상 관련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태영호 최고위원이 뭐 당시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듯한 발언을 해서 파장일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2월 달에 태영호 의원이 이 전당대회에 출마를 해서 첫 합동연설에 참석을 위해서 제주도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때 이런 주장을 했어요. 4.3은 북한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서 촉발이 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 4.3이라는 이러한 사태, 이러한 사건의 어떤 작은 어떤 한 단면에 불과한 얘기거든요. 이것은. 실제 김일성이 뭐 이걸 뭐 지령을 내렸는지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당시에 이제 남로당이 일부 여기에 호응해가지고 뭐 개입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인 4.3의 맥락은 경찰하고 제주도민들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각각의 정치 세력들이 그것을 이용하고 그 이용하는 과정에 제주도민들을 전반적으로 좌파다 그래가지고 막 학살하고 이런 사건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당시에도
이 피해자들과 유족들에게 큰 상처를 줬다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됐는데 더군다나 이제 지금 이런 여당 지도부는 참석을 안 하고 대통령은 오지도 않는 이런 추념식을 앞두고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태영 의원한테. 그러면 지금 최고위원인데 이 지난번 2월 발언에 대해서 오늘 좀 사과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의향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어떤 점에서 사과해야 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 무고한 희생자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제 여러모로 이제 배려가 필요하지만 본인이 얘기한 게 사실관계에 어긋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도 여당의 이 4.3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논란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4.3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심정이 어떨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측면도 있고요. 아까 그 말씀하셨잖아요. 이 서북 청년단이 4.3 추념식이 열리는 평화공원에서 집회를 하겠다고 나서면서 충돌을 빚는 이런 과정에서 대통령이나 여당 지도부가 참석했더라면 좀 논란을 불식시킬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표하기도 하셨는데 오늘 좀 격렬했어요. 그러니까 이 극우단체 활동을 하는 걸로 추정되는 회원 3명이 서북 청년단 이름으로 여기서 집회를 열려다가 이제 반발로 무산이 된 겁니다. 네. 서북 청년단이라고 하면 이 4.3 사건 당시에 이 제주도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제주도민들을 학살한 일종의 민간 단체인 거거든요. 이걸 단체라고 해야 될지 뭐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그런 이제 조직이었는데 지금 오늘날에 와서 또 그 이름을 쓰면서 지금 여기서 집회를 하겠다고 하면 유족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을 반발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가 어디라고 찾아오느냐라고 항의를 하고 막 이랬는데 이게 지금 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제주도 곳곳에 이 4.3에 관련된 태영호 의원이 주장한 것과 같은 그러한 내용을 써놓은 현수막이 여기저기 이제 걸리기도 했고 이분들이 또 그러한 현수막을 붙이려고도 한 거예요. 또 극우단체들이. 이런 아수라장이 벌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 오늘도 이어졌는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자리에 참석을 해서 이런 모습과 좀 거리를 두고 4.3의 의미를 제대로 짚고 했으면 이분들이 과연 이렇게까지 했을 수 있겠느냐. 그런 점에서 상당히 아쉬운 대목이 있다는 것입니다. 네. 반면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오늘 제주도를 찾았다면서요? 예고 없이 이제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았다는 것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 4.3의 해결을 위해서 많은 노력들이 있는데 여전히 4.3을 모욕하는 그러한 행태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개탄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4.3의 완전한 치유야말로 진정한 화해와 통합에 이르는 길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임 중에 2년에 한 번씩은 추념식에 직접 참석하겠다고 약속을 한 바 있는데 지난해에는 임기 마지막 해였고 해서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지만 오늘 뜻깊은 추념식에 참석하게 돼서 보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뭐 앞으로도 그러면 참석할 예정이라는 것인데 뭐 이러한 행보가 진정한 치유에 그러면 정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제 목소리에 놀라신 분들이 계신 모양입니다. 유튜브를 보니까. 예, 저는 오늘부터 사흘간 김성환 시사평론가의 개인 일정 때문에 진행을 대신 맡은 이언경 뉴스캐스터입니다. 자, 뉴스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초등학교 정치교과서 아니 사회 부분을 좀 바꿔야 되지 않을까요, 김미래 평론가님? 정치라는 건 초등학생이요? 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그런데 이제 그런 모습을 과연 정치면에서 볼 수 있나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에서 야당의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뉴스를 보기가 힘들죠. 뭐 정치면을 보면 특히 답답한데. 설명하기 참 힘들거든요. 물어보면. 그렇죠. 이게 뭐 설명하기도 어렵고. 네. 자기 자신에게 설명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남에게 맞습니다.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데. 예. 이건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4.15 전 국무회의 내일 국무회의에서 양곡법 개정안에 대한 제2요구안 심의 의결 절차가 이루어질 예정이라는 것인데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안을 제가를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거부권을 행사를 해서 이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낼 가능성이 유력하다라는 겁니다. 네. 대통령실은 농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을 했고 또 국무총리, 경제부총리, 그다음에 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등이 거부권 행사를 이미 건의했기 때문에 충분한 절차적인 정당성이 갖춰졌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 국회가 대통령의 제2요구로 다시 돌아온 법안을 의결하려면 제적의원 과반 출석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 법안은 그렇게 부결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답답한 게 이런 겁니다. 분명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고
또 야당도 의석수가 많으니까 밀어붙여서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데 서로 뻔히 아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죠. 야당은 다수 의석으로 밀어붙일 것이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고 알면서도 서로 이렇게 강대강으로 부딪혀서 결국 모처럼 만든 법안이 뭔가 수정되거나 타협이 되거나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정치적인 어떤 자원 소모를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의문을 다 가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그러한 답에 대한 그러한 의문에 대한 답은 지금 없어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뭐 분위기는 정치권 좋지는 않겠네요. 그렇죠. 당장 뭐 더불어민주당은 굉장히 격앙된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를 열고 네. 거부권 행사 반대한다. 즉각 이 법안 처리에 대해서 공포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박홍호 원내대표가 이 법안에 대한 어떤 정당성을 강변을 했습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처리한 개정안은 이 쌀 의무 수매에 앞서서 타 작물 재배를 지원을 해서 벼 생산 면적을 줄이고 식량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대목이 들어가 있어서 정부 입장도 충분히 고려를 한 것이고 또 의무 수매 결정에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외 조항도 있다. 그런데 뭐 여태 관심도 없다가 이렇게 이 쌀 산업을 위기로 내몰고 농업을 파탄지경으로 내몰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아니냐 부당하다 이런 얘기였고요. 네. 소속 소속 의원들하고 농민 대표 4인의 삭발식도 진행을 해서 상당히 이제 좀 강력한 뭔가를 하자라는 분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를 단독으로 열고 한덕수 총리가 거부권 행사 건의한 것은 이건 탄핵 사유다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는데요. 반면 국민의힘은 이 절차적 문제를 좀 제기를 했습니다. 오늘 국회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야당 단독으로 열린 것에 대해서는 이것은 일방적인 편파적인 국회 폭력이 자행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민주당이 처리한 양곡관리법은 쌀 과잉 생산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오히려 농가들을 망치고 국가 재정을 축내게 되는 법이기 때문에 이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상황들이 이어졌습니다. 네. 요즘 농촌에서 안 오른 건 유일하게 쌀값뿐이다라고 하는 자조 섞인 얘기를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는데요. 대책을 세우는 건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만 어느 것이 옳은 방법이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좀 냉정하게 서로 따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개정한 법안이 국회에 넘어오고 국회에서는 그거를 이제 자신들의 의견,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든 법안들이 그렇게 통과가 되고 또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고 이런 모습은 소모적인 부분들이 좀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사흘간 국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진행될 예정인데 요즘 가장 뜨거운 분야가 정치 외교 분야일 것 같거든요. 질의가 이어졌는데 특히나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여야 간의 공방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주요 쟁점들은 어떤 부분들입니까? 일단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을 놓고 뭐 진위 논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일본 언론들이 보도를 하면서 이 얘기가 정말이냐, 네. 어떤 의미냐, 뭐 이런 걸 이제 민주당이 많이 질문을 했는데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정 부분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독도 그리고 위안부 합의 문제가 거론이 됐느냐라는 물음에 대해서 의제로 거론되지 않았다. 그리고 독도 문제는 뭐 거론이 안 됐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돼서 이 부분과 관련돼서 한국 정부도 필요하다면 별도로라도 독자적으로 이 필요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다만 일본 언론의 보도대로 대통령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해 나가겠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느냐. 네. 그리고 그런 발언을 안 했다면 일본 언론 보도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느냐 네.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한덕수 총리가 일단 그 언론 보도에 대응하는 것이 최우선순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외교 채널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정 부분 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예, 뭐 이게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오는 6일에 후쿠시마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건데 어떤 계획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은 계속 이제 정부가 설명하고 대통령실이 설명하는 내용에 이제 동의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하니까 후쿠시마에 직접 가서 오염수 방류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재 여론은 어떤지 청취를 해보겠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 대응단을 꾸렸습니다. 그래서 6일부터 2박 3일간 후쿠시마를 방문을 해서 이 지역 어민 그리고 뭐 지역 의원들 단체 이렇게 쭉 만나가지고 얘기를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그리고 또 어떤 성과를 낼지는 사실 장담하기 어렵죠. 일본 입장에서도 이 한국의 야당 의원들이 와가지고 예를 들면은 뭐 이러저러한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내놓으라고 하면 뭐 협조적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려가 있는데 국민의힘은 또 여기에 대해서 광우병 괴담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을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언론 보도가 틀린 건데 그것을 기정사실화를 하면서 오히려 야당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을 훼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일본을 돕는 친일행위다.
라고 또 주장을 했는데요. 근데 또 이런 주장을 들으면은 이 정부와 대통령실이 또 명확하게 해명하고 제대로 가르쳐주면 될 텐데 그런 부분에서도 여전히 아쉬움이 남는 그런 뭐 공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조만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대원칙을 국민들 앞에서 선언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여당 내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비판의 목소리에 귀를 좀 기울이자 이런 의견들도 있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를 비롯해서 외교안보 정책의 원칙 방향성을 직접 밝힐 예정이다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워낙 지금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왜 이렇게 크게 양보를 했느냐에 더해가지고 일본 언론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 독도 얘기도 했다, 한일 위안부 합의 이행 문제도 얘기를 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도 얘기를 했다. 너무 그러면 우리 정부가 일본에 기울어져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정리를 해주겠다는 거죠, 대통령이. 근데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영토이다라는 메시지도 얘기를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실제 그렇게 하는 건지는 지켜봐야 되겠는데 이 보도에 대해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상당히 비판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다 이 직접 얘기하는 것은 대한민국 대통령이 지금 해서는 안 되는 얘기다. 왜냐하면 독도는 역사적으로 실효적으로 분명히 대한민국 영토인 건데 네. 이 불변의 진실을 두고 대통령이 새삼스럽게 대국민 선언을 하는 것은 오히려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치밀한 노림수에 말리는 어리석은 짓이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 독도는 한국 땅이다라고 얘기를 하면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무슨 소리냐 독도는 일본 땅이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점에서 그게 이제 어떤 분쟁 지역화로 끌려 들어가는 어떤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이런 우려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이전에 이명박 정권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뭐 그때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이제 일본 총리하고 정상회담 등등의 어떤 과정에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지금은 곤란하다 이제 조금만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보도가 일본에서 나와서 독도 문제에 대해서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원칙적이지 않은 거 아니냐라는 네. 지적이 나왔는데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 독도에 상륙해버린 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 영토인데 대통령이 상륙할 수 있죠. 네.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또 다른 논란이 또 일본의 유리한 조건이 조성이 되고 막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여서 그때도 비슷한 우려가 있었는데 지금도 비슷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데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려고 하는 일본의 노림수에 잘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로운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게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이렇게 저렇게들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답답합니다. 김성환 전 국가안보실장의 갑작스러운 교체에 대한 여러 가지 썰썰썰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관련돼서도 질의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쨌든 대정부 질문에 나온 최고위 정부 인사니까 네. 여기다가 이제 야당이 물어봤는데요. 김성환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교체 사실 언제 알았느냐라고 물어봤는데 국무총리가 발표되기 몇 시간 전쯤에 알았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와 관련돼서 좀 이 공방이 좀 오갔습니다. 그리고 더 이제 좀 관심을 모으는 게 이 김성환 국가안보실장 교체와 관련돼 있다고 여겨졌던 블랙핑크와 레이디 가가의 합동경연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이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는데 이건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답을 했습니다. 처음에 비공식적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온 얘기였는데 양국 간의 주미대사관을 통해서 협의가 진행이 됐고 대통령실의 안보실에서 이 문제에 관한 검토를 진행을 했지만 협의가 잘 되지 않아서 자연스럽게 무산이 됐다. 이 얘기였습니다.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공연료를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를 했다고 하는데 사실이냐.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네. 박진애 외교부 장관이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일일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답을 했는데 아니면 아니라고 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또 언론을 통해서는 제기가 되고 있어서 이것도 앞으로 좀 논란이 될 것 같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대통령실의 국가안보실장이 교체되는 사실을 한덕수 국무총리가 언제 알아야 되는 건가요? 그것도 좀 애매하죠. 왜냐하면 대통령실의 인사교체인데 하지만 그렇죠. 그만큼 중책을 맡고 있는 인사이기 때문에 또 국무총리가 내각을 통할하는데 국무총리가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또 국가안보실장 몇 시간 만에 바뀌고 뭐 이런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은 거거든요. 네. 적어도 정부가 일종의 원보이스 그리고 하나의 어떤 틀을 가지고 인사교체라든가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든가 이런 걸 논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한덕수 총리가 좀 다소 소외됐던 거 아니냐 이런 의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야당이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데 뭐 제대로 된 시원한 답은 오늘 안 나와서 그런 점은 아쉽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니까 그걸 다 박힐지 말지는 또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국회 대정부 질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출석을 했습니다. 이 방송국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 나오는 대목인데요. 어떤 얘기들이 오갔습니까?
네, 검찰 사건 축소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존중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 많은 전문가들이 비판을 하고 있다. 법조인으로서 이렇게 충분히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미국이나 영국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반드시 민주국가에 있어야 되는 제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질문을 한 사람은 이제 국민의힘의 이태규 의원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민주당 겨냥해서 한 질문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도 연출이 됐습니다. 네, 요 질문 여기서 좀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 하영재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어요,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이 법원이 하영재 의원에 대한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을 한 것에 대해서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을 한 건데요. 네. 지금 이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라는 취지가 지금 혐의가 구성이 안 된다는 얘기냐?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하영재 의원은 경남도의회 도의원 선거 당시에 예비후보자 공천 대가로 7천만 원 수수하고 자치단체장이나 보좌관 등으로부터 지역사무소 운영 경비 등 명목으로 5,750만 원 등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된 것인데, 네. 그러니까 이 수사에 대해서 뭐 본인이 이 수사 결과에 대해서 혐의에 대해서 부정하거나 이러지 않은 상황이어서 아마 도주와 이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다고 예. 보면은 아마 앞으로의 재판 결과에 따라서 또 이 의원직 유지 여부가 또 결정이 되는 거니까 네. 주목이 상당히 또 됩니다. 국민의힘에서 정광훈 목사 문제로 내용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내용이라는 건 의견이 다른 두 측이 충돌한다는 겁니까? 내용 뭐 의견이 다른 두 측인지 세 측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더 여러 이상. 측입니까? 네. 예. 이게 애초에 시작은 김재원 최고위원이 정광훈 목사가 하는 어떤 자리에 가가지고 네. 정광훈 목사가 대한민국 우파를 통일했다 그런 얘기도 하고 또 네. 뭐 5.18과 관련돼서 이러한 얘기를 헌법 전문에 네. 5.18 정신 계승이나 이런 걸 넣는 것에 반대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게 적절하냐? 라는 게 논란의 어떤 시작이 된 거잖아요. 정광훈 목사 측에서 김재원 최고위원에 대한 공격이 막 거세지니까 그걸 감싸고 막 이렇게 하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또 홍준표 대구시장이 저런 발언 적절치 않다. 정광훈 목사가 좀 이 여러모로 극단적인 편향을 가진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당이 선을 긋고 나서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 뭐 이런 비판을 또 하니까 정광훈 목사가 저런 사람은 공천 주지 말아야 된다라고 또 역공을 펴고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이러고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당대표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한테 또 기자들이 여러 가지 물어보죠. 또 물어봤습니다. 이런 상황 어떻게 보느냐. 정광훈 목사랑 홍준표 대구시장이랑 싸우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했는데 제가 김기현 대표면은 우리 홍준표 시장 괴롭히지 마라 이럴 것 같은데 별로 바람직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되어서도 안 될 그런 일이다 라면서 우리 당의 공천권을 갖고 제3자가 왈가왈부할 일도 아니지만 또 지방자치 행정을 맡은 사람은 그에 전념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둘 다 문제다. 네. 황희정승의 지혜인지 아니면은 뭐 다른 것인지 잘 네. 모르겠습니다. 그 말하기 좀 곤란하면 그런 일이라고 하잖아요. 거기에 굉장히 많은 함의가 담겨져 있는 것 같네요. 예. 그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네. 예. 자, 지금까지 뉴스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일 시사권장량 채워가세요. 골고루 담았습니다. 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10만 유튜버로 활동 중인 시각장애인 허우령 씨가 KBS 장애인 앵커 7기로 최종 선발됐습니다. 안내견 하얀이랑 출근을 하는 허앵커가 오늘부터요. KBS 뉴스 12 생활 뉴스의 코너를 맡아서 진행을 하게 됐는데요. 저도 첫 방송 하던 날 생각나거든요. 어떤 활동을 꿈꾸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뉴스를 전하고 싶은지 허우령 앵커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립니다. 우선 감사합니다. 네. KBS 앵커로 시사야 청취자 여러분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이번에 KBS 제7기 장애 앵커로 선발된 허우령이라고 합니다. 와, 당연히 목소리가 좋으시겠지만 깜짝 놀랐습니다. 예. 오늘부터 KBS 뉴스 12의 생활 뉴스 코너를 진행을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첫 방송 날 머리가 도화지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났거든요. 네. 첫 방송 어떠셨어요? 먼저 저도 너무 떨리고 긴장돼서 네. 진짜 뉴스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 연습을 했어요. 네. 직접 발성도 해보고 대본을 계속 읽으면서 열심히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정확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네. 본인에게 점수를 주신다면 첫 방송에? 저요. 그래도 95점. 우와.
열심히 하신 보람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새내기 앵커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시나요? 저는 이제 출근할 때 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1시간 정도 걸려서 네. 오늘은 7시부터 일어났습니다. 안내견이랑 같이 출근하신 사진을 봤어요. 그 안내견 이름이 하얀이? 네. 네, 리트리버 맞나요? 네, 맞습니다. 하얀이는 어떻게 KBS가 마음에 든대요? 너무 좋아해서 네. 지금 이제 KBS에 한 2주, 3주 정도 다니고 있는데 열심히 네. 적응 중입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소리만 이렇게 들어서는 KBS 입사하신 새내기 앵커라는 거 외에는 다른 게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제가 조금 불편하실 수 있는 얘기를 질문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후천적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되셨다고 말씀 들었거든요. 네네. 그게 14살 맞습니까? 네, 맞아요. 저는 이제 14살에 갑자기 이제 눈을 실명을 했고요. 그래서 아예 안 보이는 시각장애는 아니고 시각장애인의 이제 종류도 정말 다양한데 네. 저는 이제 왼쪽 시력이 이제 터널 시야로 시야가 좁고 조금 시력이 남아있는 그런 장애를 갖고 있고 이제 시신경염이라는 병으로 시각장애를 갖게 됐습니다.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씀을 이렇게 편하게 전해 주실까요? 이제 익숙해졌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시각장애를 갖게 된 이후에 친구가 그래도 너는 너야. 이 친구 누굽니까? 이런 친구 평생 같이 가야죠. 그렇죠. 네. 그 개인 채널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전해주셨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앵커가 되고 싶은 사람들은 여러 가지 꿈이 있습니다. 허우령 앵커는 어떤 목표가 있으신지요? 네. 제가 정말 개인 채널을 운영하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앵커로서 활동하면서도 저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었거든요. 네. 소외되는 사람 없이 모두가 말할 수 있고 그 목소리를 또 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들어주는 그런 앵커이자 사람이자 크리에이터로서 활동을 하고 싶습니다. 모든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앵커가 되고 싶다. 소리가 더 잘 들리시죠? 네. 그리고 남이 못 듣는 소리도 더 잘 들으실 것 같아서 그런 걸 잘 전달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잘 들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그 다들 꿈이 있잖아요. 나는 이런 방송 꼭 하고 싶다. 네. 그래서 어떤 그 프로그램을 하고 싶으신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뉴스도 하시긴 하지만. 네. 저는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이제 12시 뉴스의 생활 뉴스도 정말 너무 잘하고 싶고요. 네. 그래서 더 나아가서 사실 장애인이라는 존재가 정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예능도 나가보고 싶고. 예능. 예, PD님도 잘 들어주세요. 예능 나가고 싶으시대요. 예. 하연이랑 같이 아주 하연이랑 같이 할 수 있고요. 예. 이렇게 재밌고 유쾌한 모습으로도 이제 많이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 앵커님 네. 원고는 어떻게 보세요? 다 외우세요? 아니요. 사실 외우다시피 연습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점자 정보 단말기라는 기계를 사용해서 이제 점자로도 읽고 또 이제 저는 중도에 아까 시각장애를 갖게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네. 그러면 점자를 정말 빨리 익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점자와 더불어서 제가 사용하는 기기에서 나오는 음성 기능을 같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이제 보조하면서 대본을 읽고 있습니다. 요즘 디지털이 발달돼서 조금 도움이 되시나요? 그래도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 네. 요즘에 IT 기기들이 이런 거는 참 좋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예, 예전에 비해서. 맞습니다. 요즘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요즘이 아니죠. 원래 크리에이터로 대단히 10만 네. 유튜버면 진짜 아이고. 굉장히 주목받는 분들인데 거기서 일상생활에서 시각장애인으로 느끼면서 살면서 느끼게 되는 불편한 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KBS는 문제가 없습니까? 우리 앵커님. 이거 나오는 회사를 얘기하려니까 좀 불편하실까요? 아니요. 일단 제가 이제 채널에서 뭐 불편한 점 그리고 제가 어떻게 시각장애는 어떻게 살아가는지 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은 아직 KBS에 제가 정말 새내기이기 때문에 네. 아직 길도 많이 익혀야 되고 정말 넓잖아요. 진짜 넓죠. 그런 부분들에서 뭐 점자 유도 블록이 더 많아지면 좋을 거고 그리고 사실 주변 분들이 많이 또 도움을 주셔서 네. 혹시나 제가 길을 몰라서 물어보면 흔쾌히 여기로 가시면 됩니다. 알려주셔가지고 네. 그런 주변 인식들 덕분에 좀 더 빨리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인프라가 못 메우는 그런 지점은 사람의 마음으로 메우는 거니까 그렇죠. 네. 맞아요. 인프라도 같이 구축되고 사람들도 네. 함께 해주면 너무너무 좋죠. 아, 점자 보도블럭 그런 거 진짜 필요하겠네요. 그 안내견인 하얀이 같은 경우에는 뭐 필요한 게 없을까요? 하얀이는 일단 주변에서 안내견 에티켓을 많이 또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을 했는데 네. 너무 예쁜 친구들이어가지고 진짜 만지고 싶고 뭐 부르고 그쵸. 싶고 먹을 거 주고 싶고 사진 찍고 싶고 근데 이런 게 안내견과 함께 보행할 때 잘못하면 저희의 좀 위험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에티켓을 지켜주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정말 활발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예, 사진 보니까 하얀이가 되게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저라도 옆에서 사진을 좀 찍고 싶고 할 텐데 안내견들은 그렇게 하면 우령 씨가 또 위험할 수 있고 하니까 눈으로만 예뻐하는 걸로. 아, 맞아요. 저에게 이렇게 같이 사진 찍어도 될까요? 라고 물어봐 주시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제가 괜찮아요, 좋아요 할 수 있고 예. 이제 보행 중일 때는 자제해 주시면 좋습니다. 네, 아주 밝고 귀여운 청춘을 보내고 계신 것 같은데요. 새내기 회사 생활도 무척 즐거우실 거고요. 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분들이 많으실 거거든요. 그리고 KBS 앵커는 진짜 경쟁률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나도 했으니 할 수 있다. 뭐 이런 희망의 메시지라도 좀 주시면 봄날에 좀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저도 정말 이 앵커, 아나운서라는 꿈을 이제 중학교 때부터 꿨었는데요. 네. 진짜 뭐 장애가 있다 해서 할 수 없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꾸준히 도전해보고 또 정말 실수하고 되게 못해도 저는 괜찮다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요. 저도 분명 지금 방송하면서 실수 많이 할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지 말고 그냥 나의 성장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면서 함께 같이 저희 같은 거 마음껏 해봅시다. 네. 말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 방송이라는 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강강강하면 터져버릴지도 몰라요. 그렇죠? 네. 예, 편안하게 지금처럼 말씀해 주시면 게다가 10만 유튜버시니까 그동안 또 아유. 얼마나 많은 구독자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눴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시면 참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파이팅 드네요. 해보겠습니다. 네. 유튜버 허우령 씨랑 얘기를 계속하고 싶은데요. 커피 한 잔 먹으면서. KBS에서 뵙겠습니다. 네. 제가 밤에만 있어가지고요. 예. 목소리를 뵙게 됐고 저는 시청자로서 열심히 생활 뉴스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에너지 팡팡의 허우령 씨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과거와 결별해야 한다. 이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오래지 않은 현대사의 비극을 진짜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 걸까요?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책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듣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지식충전소 주경야독. 오늘도 성신여자대학교 겸임교수이자 북튜버이신 이시안 작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요즘 바쁘십니까? 요즘에 조금 바쁩니다. 많이 까칠해지셨네요. 그래요? 예. 어떻게 벚꽃놀이는 어떻게 계획이 있으신지? 벚꽃놀이는 저번 주에 한번 살짝 벚꽃을 맞은 것만으로 그냥 만족하려고요. 왜 보통 작가님들이면 거기서 계속 시도 쓰시고 책도 쓰시고 할 것 같은데 너무 바쁘시니까 벚꽃놀이 할 여유가 없으시군요. 어떤 작가를 만나신 건지. 이시안 작가님을 만났는데요. 네. 자, 오늘은요. 제가 웃으면서 시작을 했지만 좀 묵직한 화두를 던지는 책을 소개해 주시나 봐요. 맞습니다. 오늘 날짜가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책에 대한 충분한 힌트가 될 것 같긴 한데요. 오늘 날짜를 보시면 이 책 나오겠구나 하고 기대하실 수 있는 책이 두 권 있습니다. 네. 하나는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고요. 네. 또 하나는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입니다. 두 작품 다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죠. 네. 오늘은 이 중에서 비교적 최근작인 한강 작가의 작별하지 않는다 소개해드릴게요. 네. 한강 작가는 우리나라 그러니까 한국인 최초로 세계 3대 문학상의 맨부커상을 수상한 것으로 처음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채식주의자라는 네. 작품으로 영국 문학시장에 출판돼서 높은 작품성을 인정받고요. 2016년에 그 맨부커상을 탔거든요. 세계 3대 문학상으로 뽑히는 게 일단 노벨 문학상이 있고요. 네. 그리고 영국의 맨부커상, 그리고 프랑스의 콩쿠르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맨부커상을 수상한 건데 네. 이 상이 영어 소설이거나 혹은 영어로 번역돼 가지고 나온 소설한테 주는 거거든요. 네.
2016년에 수상하긴 했지만 채식주의자는 2007년에 쓴 작품이고요. 2016년에 쓴 작품은 또 흰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네. 그 흰하면은 딱 생각나는 혹시 가수 없으신가요? 흰. 예. 네. 가수 이름이 흰이거든요. 네. 네. 그분 노래 어마무시하게 잘하시잖아요. 그 WSG 워너비로 요즘 활동하시는 그 네. 원래는 박혜원 가수인데 네. 이분이 바로 이 소설에서 예명을 따가지고 아, 그래요? 네, 흰이라고 지었다고 전 합니다. 우연의 일치로 같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네. 예. 그리고 또 한강 작가는 문인 집안으로 또 유명한데요. 네. 아버지가 한승원 소설가로 뭐 불의 딸, 포구 등을 썼는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아재아재 바라아재 이걸로 기억을 하시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이 한승원 작가가 1988년에 이상문학상을 타는데 한강 작가가 2005년에 또 이상문학상을 탐으로써 이 이상문학상이 또 한국에서는 최고의 그 문학상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를 2대가 수상하는 진기록을 작성한 정말 문인 집안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까요? 아, 글쎄요. 근데 사실 그 다른 자식들도 소설가는 소설가예요. 근데 이제 딱 한강 작가가 좀 유난하게 네. 그 피를 물려받은 것 같습니다. 네, 한강 작가의 작품들은요. 네. 현대사의 비극을 주목한 작품들이 많죠. 맞습니다. 이 한강 작가가 이 전작이요. 또 5월 광주를 다룬 소년이 온다라는 작품을 쓰기도 했거든요. 2014년에 나왔는데 작별하지 않는다 소설에서는 그 제가 지금 소개해드린 소설에서는 주인공이 글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설정이 뭐냐면 학살에 대한 소설을 쓰고 한동안 슬럼프에 빠져 있다라는 설정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강 작가 본인의 이야기구나. 그렇죠. 라고 이제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고 처음에 이 소설 나왔을 때 그래서 인터뷰를 해서 물어봤거든요. 본인의 이야기입니까? 그랬더니 뭐 여기에 주인공이 나와 닮은 점은 있지만 그렇다고 꼭 나 자신 아니다라고 부인하긴 했습니다. 네, 다른 점이 좀 있다 이렇게 들리긴 하는데 그쵸. 그렇죠. 네네. 근데 책 얘기하기 전에 사실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제가 이제 역사학자분한테 여쭤봤어요. 정확한 네. 명칭을 뭐라고 불러야 하는 건가요? 네.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합의가 안 학계에서도 됐죠. 네.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4.3 사건이라고 부르는 건 그냥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그쵸. 표현하는 건데 네.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완벽하게 다 아는 건 아니어가지고. 또 근데 이걸 또 잘못 얘기하면 또 평가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네. 좀 팩트 위주로 말씀드리자면 네. 1947년 3월 1일에 3.1 만세운동 기념식 행사가 있었어요. 그 제주도민들이 나와가지고 그때 기념식 행사를 하는데 기마경관들이 잘못해서 질서를 잡다가 어린아이 하나가 발굽에 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이렇게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막 그 기마경관이 도망가는데 그 돌을 던지고 거기에 맞춰서 발포를 하고 이렇게 좀 잘못돼 가지고요. 이 과정에서 6명 정도의 제주도민들이 죽게 됩니다. 당연히 분노하게 된 제주도민들은 항의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게 좀 커지면서 파업을 하며 군경에 맞서게 되거든요. 근데 군경의 책임자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하게 되면 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생기잖아요. 그래서 제주도민들을 빨갱이로 규정하고 제주도를 레드 아일랜드라고 명명을 한 다음에 제주도민들을 토벌한 사건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여기에 또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상황이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 사건이 벌어지기 전에 제주도의 상황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네. 그 이후에 한국의 현대사와 맞물려서 돌아간 측면도 있을 정치적인 것이고. 뭐 이런 것도 네. 있었고 또 미국의 입장도 있고 이런 그렇죠.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이렇게 된 건데 네. 실제로 이때 또 남로당 여기서 이제 그 빨갱이가 사주했다 뭐 이런 식으로 몰아붙였는데 그래서 남로당이 한 350명에서 500명 정도 되는 인원이 무장봉기를 했다고는 하는데 그 무장이라는 것이 낫이나 칼 같은 그런 정도의 그 수준이어서 그렇게 위협은 안 됐다고 해요. 일단 인원 자체가 몇 명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게 이제 놀랍게도요. 이게 사건이 커지다 보니까 이 사람들 숨겨주었다는 이유로 학살당한 인원이요. 2만 5천 명에서 3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당시 제주도민 인구가 22만 명이었거든요. 10분의 1이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서울 인구가 1,000만 명이면 서울 인구 100만 명이 죽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네.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많은 희생자가 여기 있었는지 가늠이 되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나 많은 희생자들이 나왔는데도 당시에 책임자였던 사람들이 해방 후 몇십 년이 지나도 책임자였기 때문에 그 당시 책임자가 계속 책임자였거든요. 이 진상들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었던 그런 사건이었던 거죠. 네, 희생자가 많이 잡으면 6만 명까지도 집계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그러면 얼마나 많은 이
사람들이 희생이 됐는지는 정확하게 다 밝혀지지 않은 거죠. 현재까지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사건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4.3 사건을 수면 위로 끌어낸 것도 소설이었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제가 두 작품이 생각날 거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앞에 작품이 현기영 작가의 순이삼촌이거든요. 1978년에 발표되는데 이따만 해도 4.3 사건의 책임자들이 아직 살아있었던 그런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높은 직위에 있었고 네. 4.3이 잘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았는데 괜히 진상을 밝힌다고 얘기했다가 더 안 좋은 꼴을 당할까 봐 피해자도 쉬쉬하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 발표가 되면서 우리나라 역사 안으로 4.3 사건을 들어오게 한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순이삼촌은요. 소설 자체 완성도도 있지만 이런 의의가 더 큰 소설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얘기하지 않을 때 이야기한 네. 그 소설책이라고 네. 볼 수 있을 텐데요.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런 줄거리가 어떻게 되나요? 예, 작별하지 않는다의 등장인물은 화자 역할의 그 글을 쓰는 주인공 경아와 그의 네. 친구인 사진과 다큐멘터리 작업을 하는 인선 이렇게 두 명이 나와요. 예. 하지만 실제적인 주인공은 인선의 어머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일단 네. 이 소설은 경아의 꿈 이야기로 시작을 하거든요. 네. 수천 그루의 통나무가 묘비처럼 서 있는 장면에서 근데 물이 차오르고 무덤들이 모두 쓸려가 버린 듯한 그런 꿈이에요. 그러니까 좀 악몽이죠. 네. 경아는 내가 그 전에 학살에 대한 척을 써서 그런 거다 이런 꿈을 꾼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인 인선한테 또 얘기를 하는데 인선은 치매인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서 제주도로 내려갔다가 계속 거기 살고 있는 친구였거든요. 네. 근데 어머니는 결국 돌아가셨고요. 인선은 거기에 제주에 머물면서 목공일을 계속 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꿈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거를 어떤 작업을 퍼포먼스를 만들어 가지고 그 영상으로 찍자라고 서로 얘기할 상태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인선이 혼자서 그 프로젝트를 하다가 목공 작업을 하다가 손가락이 잘리는 부상을 당해요. 그래서 서울로 오게 되는데 그 후송돼서 오는 거죠. 예. 경아한테 갑자기 연락을 해가지고 집에 새가 있는데 내가 갑자기 와가지고 새가 굶어 죽게 생겼다 가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경아는 새를 살리기 위해 제주도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갑자기 제주도로 가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눈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제주도예요? 네, 사람들이 여기도 나오는데 제주도는 눈이 없을 것이다 생각을 한대요. 근데 네, 저도요. 그렇죠. 네. 중산간 지역만 가도요 눈이 어마어마하게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경아는 그야말로 이 눈을 맞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인선의 제주도 집에 도착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새는 이미 죽어 있었습니다. 아이고. 전기도 나가고요. 그러니까 공간적 시간적으로 외부와 단절된 듯한 이 외딴 집에 그 경아가 이제 있었는데요. 갑자기 서울에 있어야 할 인선이 나타나요. 예? 그러면서 인선이 경아에게 가족사를 이야기해주고 인선의 어머니가 겪었던 4.3 사건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해줍니다. 학살 이후 실종된 가족을 찾기 위해 남아있는 가족의 끈질기고 집요한 고유한 투쟁의 서사가 거기에 있었고요. 인선의 어머니가 포기하는 순간 4.3의 상흔은 과거가 되고 어느새 희미해져가는 아픈 역사에 불과했겠지만 이 인선의 어머니는 그 과거와 작별하지 않고 끝까지 4.3의 아픔을 정면으로 받아내죠. 계속 이걸 뛰어다닌 거예요. 네. 그래서 그 과거가 생생하게 그녀의 딸에게 그리고 그 딸의 친구에게도 전해진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소설을 다 읽지 않아서 네.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고 특히나 제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를 것 같은 대목이 네. 인선이 분명히 서울에 있었는데 제주에 나타났다라고 하는 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 경아가 눈밭을 가다가 이제 핸드폰을 잊어버려요. 네. 근데 그 잊어버리기 전에 통화가 이 인선이 뭔가 응급실에 실려가는 듯한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손가락에 잘려가지고 이걸 하다가 뭐가 좀 염증이 생겼는지 뭐가 악화된 상황이었던 네.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응급실에 실려가는 듯한 상황에서 끊어져가지고 그다음에 스마트폰을 잊어버려서 이게 연락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딱 있었는데 갑자기 나타나니까 네. 이거는 그렇다면 인선이 죽은 것인가? 아니면은 흔히 얘기하는 생령이라는 말이 있죠. 혼수 상태에 빠지면은 영만 빠져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유체이탈처럼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생령인가? 그것도 아니면 그냥 경아의 착각일까? 굉장히 모호한 상태입니다. 여기 하나의 가능성이 더 있는데요. 네. 뭐냐면 경아가 집을 찾아오다가 눈밭에서 한번 구르거든요. 네. 한참 있다가 정신을 들고 깨어나요. 네.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면
경화가 사실은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이 모든 게 굉장히 모호하게 그냥 이렇게 딱 설정이 돼서 나타나요. 마지막 그 집에서는. 예, 뭐 제가 상상한 거를 작가님이 상상을 못 하셨을 리는 없을 것 같고 네. 그렇게 모호하게 읽으라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닐까. 그렇죠. 예. 꽤 의미가 있는 장면인데요. 네. 단절된 공간에 누가 산 사람이고 누가 죽은 사람인지 모르겠는 두 친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미 죽었는데 또 모습을 보이는 새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과 생각과 역사가 모두 정지된 듯한 바로 이곳에서 리플레이 돼가지고 얘기되는 게 4.3 사건이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 4.3 사건 희생자 유족이 가지고 있는 살아간 고통이 여기서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 소설의 제목 작별하지 않는다가 은유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분명한 지점인데요. 네. 작별은 당사자가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 완성되는 것이고 예. 당사자의 의지가 있다면 그것은 작별이나 완결을 가지지 않는다는 거죠. 4.3 사건의 기억을 작별하려고 하기에는 아직 직접적인 영향을 받으신 분들도 많고요. 그에 예. 대한 평가나 이야기들이 많이 남아있으니까 이 시간도 공간도 정지된 곳에 박제하듯이 남아있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시공간이 박제됐다 그러면 이렇게 뭐 과거에 너무 얽매이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러면은 미래로 못 나아가는 건가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작별하지 않는다는 그냥 작별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네. 반성이나 돌아봄 없이 그런 것이 없다면 작별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조건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했어요. 작별하지 않아야 한다. 네. 그 경화와 인선이 처음에 친해진 계기가 나오는데 취재 네. 여행에 가서 바위전설에 대한 이야기를 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예. 예. 근데 여기서 그런 거 있잖아요. 돌아보면은 돌이 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마을이 되게 좀 험한 마을이어서 이 여인만 구원받는 그런 상황인데 돌아봐가지고 돌이 되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 여인이 죽었다고 생각하는데 이 둘은 좀 다른 해석을 해요. 이렇게 돌아보면서 돌이 돼가지고 네. 여기서 과거가 끝나고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가는 게 아닐까? 아. 여기서 이 여인은 죽고 돌이 된 거지 죽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새롭게 가는 건 아닐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상징적인 것 같은데요. 예. 과거는 우리가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발목을 잡을 수 있으니까 돌아보지 말아야 한다는 사람에게 정확하게 돌아보고 하나의 어떤 장을 완성한 다음에 그다음에 새로운 미래를 가는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좀 직접적으로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죠. 네.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논쟁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네. 실용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네. 하지만 그런 결론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주경야독 지금까지 북튜버 이시안 작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KBS 1라디오 김서울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부에서는요. 사건 사고를 살펴보는 밤참 뉴스 세계 이면 순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2부에서 뵙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 가정이 파탄나는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이 일에 함께해 주십시오. 지역 복지 전문가로서 누구보다 위기 가정을 잘 찾아낼 수 있는 복지관과 관계자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KBS 강태원 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세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 KBS 58분 날씨. 동풍이 계속 불면서 서쪽 지역 중심으로 고온, 건조함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서쪽 지역 상대 습도가 20% 안팎까지 떨어졌고 바람도 순간 풍속 초속 10m 이상의 강한 돌풍이 불면서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진화는 어려운 기상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내일 밤부터는 전국에 비가 내리면서 건조특보는 차차 해제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제주도에서 시작되겠습니다. 밤에 전국으로 확대되겠고 글피 오전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돌풍이 불고 천둥 번개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모레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제주 산지에는 시간당 20-30mm의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예상 강수량 전남과 경남, 제주도 30에서 80mm, 많은 곳은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 120mm, 제주 산지는 200mm 이상, 서울등 중부, 중서부 지방과 전북, 경북은 20에서 60, 강원 동해안과 충북에는 10에서 40mm가 예상됩니다. 비가 그치고 글피부터 기온 평년과 비슷해지면서 고온 현상이 누그러지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저기온 18.7도, 습도 28%입니다. KBS 58분 날씨 전금매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이 밤 그냥 보내긴 아쉬우니까요. 당신의 하루의 끝까지 야무지게 채워드립니다. 당신의 지식 충전소 김성환의 시사야. 라벤더, 페퍼민트, 그리고 로즈마리. 제 공간이 생기면 꼭 키워보고 싶어 했던 허브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상일 뿐. 현실은 10년 동안 우리 집에서 말라버린 로즈마리만 줄잡아 작은 트럭 한 대 분량은 될 것 같습니다. 다 죽어가는 작은 식물도 집에 데려오기만 하면 싱싱하게 키워내시는 저희 아빠가 들으시면 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실력인데요. 근데 오늘 신문기사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저희 집에 살았던 고 로즈마리들이 뽁쳐 그랬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명 우리가 뽁뽁이라고 부르는 버블랩이 터지는 것과 같은 소리를 식물들이 낸다는 건데요. 지금도 여러분이 물주기를 깜빡 잊은 화물의 식물들이 탁탁탁 하는 소리를 쉬지 않고 냈을 거라는 논문이 실렸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대학의 릴라크 하다니 교수를 비롯한 진화생물학자들이 한 과학저널에 실는 논문 내용인데요. 식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으면 다양한 소리를 낸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학자들은 토마토와 담배에게 물을 주지 않거나 줄기를 잘라버리는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소리를 녹음했더니 30번에서 50번까지 버블랩 터트리듯이 소리를 규칙적으로 내고 심지어는 그 소리가 3m에서 5m 떨어진 곳에서도 녹음이 됐다고 합니다. 단, 이 소리는 사람은 들을 수 없는 고주파라고 하네요. 그러면 입도 없는 식물들이 어떻게 소리를 내는 걸까요? 아직 확실하게 그 로직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식물의 물관에는 작은 기포들이 생기고 그것이 터지면서 충격파를 일으키고 그러면서 탁탁탁 폭폭폭 이런 터지는 소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식물들이 유치환님의 시처럼 소리 없는 아우성을 내고 있었던 것이죠. 조용한 들판에서도 실은 사람의 귀에 들리지 않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그 소리 속에는 수많은 정보들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동물들은 이 소리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소리를 매개로 해서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놀라운 사실들을 학자들이 밝혀낸 겁니다. 내 귀에 안 들린다고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야 할 소리들이 세상 곳곳에 숨어 있겠죠. 소외된 이웃의 작은 소리, 내 아이들이 말 못하는 속내, 내 부모님이 차마 꺼내지 못하는 힘든 이야기들. 주파수가 너무 높아서 듣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혹 그런 소리가 내 안에도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에휴, 지금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야. 아이고, 여건이 좋지 못해서 라고 하면서 억눌러진 채 꺼내보지 못한 내 마음의 소리 말입니다. 지하철 정류장을 잘못 내리는 바람에 무거운 배낭을 메고 여의도 공원을 삥 돌아 걸어오면서 식물들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목이 말라서 뻑쳐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해봤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지 않는 바람에 이제는 주파수마저 잃어버린 내 안의 마음의 소리들의 귀를 기울여 보면 어떨까요?
나는 내가 잘 알아 라고 말하지만 그건 나만의 착각일지도 모릅니다. 나 자신부터 소중히 보듬어주는 봄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발견이었습니다. 네, 김성원의 시사야는 언제나 청취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다양한 의견과 문자를 받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고 계십니다. 2318님. 갑자기 우리 집 화분에서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서 얼른 뛰어가서 물을 주고 왔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써야겠네요. 너무 미안하네요. 이렇게 따뜻한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요. 제가 이제 식물들의 소리 말씀을 드렸는데 10시 50분부로 지금 현재 한평군의 산불이 3단계가 발령이 됐다고 합니다. 굉장히 걱정스러운 소식인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저희가 밤참 뉴스에서도 자세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자를 부탁드리고요. 추첨해서 당첨된 분들께 모바일 쿠폰 선물을 드립니다. 참여하실 문자 번호는요. 샵 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샵 9730으로 문자를 보내시면 되겠고요. 콩 게시판도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1시 5분 36초 됐습니다. 네, 오늘 일어난 세상 곳곳의 소식들을 당일 배송으로 전해드립니다. 밤참 뉴스 전혜연 시사평론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전혜연입니다. 네. 산불 소식이 어쩜 이렇게 많을 수 있을까요? 어제 발생한 산불 중에서도 아직까지 진화 중인 곳도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산림 당국이 지금 전방에 진화 작업을 하고 있지만 충남 홍선 대전, 금산 산불 아직까지 불길을 잡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습니다. 홍성 산불의 경우에는요. 2일 오전 11시쯤 발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니까 지금 30시간이 넘게 계속되고 그러네요. 있는 거예요. 예. 오늘 오후 6시 기준으로 진화율이 60%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뉴스 들으시던 분들이 오늘 오전만 해도 73%였는데 산림당국에서 진화 작업 이렇게 열심히 하면 진화율 더 높아져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문제는 뭐냐,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도 오히려 진화율이 오전 11시에 73%로 다소 높은 편이었지만 오후 들어서 다시 60%대로 떨어지고 있는 거죠. 바람이 불면서 불씨가 여기저기로 튀는 것 때문에 진화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피해 주민들이 안전한 좀 인근 중학교로 이동해 있다라고 하는데요. 산림당국이 지금 헬기 22대를 동원해서 계속 집중적으로 오늘 불을 끈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전 근산 인접 지역 산불 진화율 참 이게 올라가기 쉽지가 않습니다. 오후 6시 기준 진화율이 79%라고 하는데요. 이곳에도 역시 현장에 계속 강한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고요. 전날 오전 11시쯤 발생한 당진시 대호지면 산불 진화율이 오전에 11시 기준으로 78%였는데 크게 나아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화재 영상만 봐도 화재가 우리가 그냥 쉽게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밤새서 또 산불 진화하시는 분들이 그 무거운 장비를 메고 산길을 올라야 된다는 거 생각하니까 너무 미안하고 가슴이 아프고 그렇습니다. 어제 그 벚꽃놀이 가신 분들이 갑자기 헬기가 떠서 깜짝 놀랐다, 서울에서.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인왕산에서 이제 불이 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예. 2일 오전 11시 53분쯤 인왕산 기차배 6분 능선에서 산불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만 해도 축구장 21개 면적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완진 소식이 전해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잔불씨가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신고가 접수가 돼서 지금 소방당국이 완전히 긴장을 늦추지 못하고 있고요. 재발화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야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고 소방 관계자가 지금 밝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일 이제 비가 올 것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도 잔불씨가 밤에도 대산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야간 감시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다행입니다만 이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개미마을의 주민들이 지금 주변에 중학교나 이런 학교로 대피를 했고요. 산불의 정확한 원인이 아직 규명되지 않았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이 합동감식 등을 통해서 화재 원인을 밝혀낼 방침인데 물론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등산 가시는 분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 저희가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지금 불씨 하나만 떨어져도 산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한번 안전 당부를 드립니다. 네, 그 불티의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를 지난번에 우리가 너무 많이 느꼈잖아요. 특별히 조심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뭐 오늘도 그냥 지나가지 않았어요. 새로 발생한 산불이 10건이 넘는다 그러는데 지금 좀 전에 제가 한평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만 전남 한평, 순천, 경북 영주에도 지금 산불이 발생했다고요? 예, 오늘 낮에 대부분의 이 산불이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무섭게 번지고 되살아난다 이런 기사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기온 상황이라든가 바람 상황이 진화에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일단 경북 영주시 산불 9시 30분 기준으로 진화율이 40%대입니다. 밤새 괜찮을까요? 이래가지고. 그래서 굉장히 좀 어려움이 예상이 되는데요. 특히나 산림당국이 오후 4시 40분 산불 2단계를 발령했었는데 이 경북 영주시 산불에 대해서 오후 8시 30분 기준 산불 3단계로 격상을 했습니다. 최근에 3단계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3단계 네. 적용 기준이 평균 풍속이라든가 예상 피해를 기준으로 되는 것이거든요. 이미 산불 영향 구역이 약 150헥타로 추정이 되는데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인명과 시설 피해 아직까지 없는 것으로 전해져 있고요. 산림당국에서 지금 산불 진화 장비를 투입해서 야간 진화 작업을 주의 중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분들의 안전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평 이제 소식 전해 주셨다고 하고 순천의 상황도 지금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늘 발생한 산불 대부분 낮에 발생했다고 하잖아요. 네. 전남 순천시의 이 산불은 오후 1시 2분쯤 발생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오후 8시 30분 기준 산불 진화율 50%. 정도입니다. 역시 인명피해는 없지만 20헥타르의 산림이 손실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이 바람이 굉장히 복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야산의 경우에 굉장히 이게 급경사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산불을 진화 작업하는데 더 어렵다고 하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 때문에 지금 동시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산불 진화에 더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산불 3단계면 대한민국에 있는 자원들 다 동원해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밤샘 진화를 하게 될 텐데 제대로 잘 진화가 돼서 내일 아침에는 좀 큰 불이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어제만 해도 어제 발생한 산불만 따져도 30건이 넘는다고 하던데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산불이 발생하는 걸까요? 이 뉴스 보시는 분들이 식목일 앞두고 오히려 산불 많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요. 되게 아이러니한 상황이에요. 예. 4월, 3월 잘 생각을 해보시면 날씨 굉장히 건조하죠. 네. 비도 많이 안 옵니다. 바람은 뜨겁습니다. 이런 현상이 겹치면 습도도 뚝 떨어진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불이 났다고 하면 불이 번지기에 너무 좋은 기상 환경이 이미 조성되어 있는 것도 네.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통계를 보면 역대 기록 중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산불이 발생했던 때는 2002년 4월 5일인데 네. 식목일 날 산불이 났습니다. 무려 63건이 났다라고 하네요. 예. 2위는 2002년 4월 5일 50건. 제가 이제 식목이라고 지금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때도 4월 5일이었어요. 네. 그리고 2번이 어제 발생한 34건입니다. 특히 아까 3단계 말씀을 해주셨는데 충남 홍선 산불 이번에 산불 대응 3단계가 발령이 됐으니까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고요. 인왕산 산불 2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서울 한복판에 산불 그러니까요. 2단계가 도입된 것은 네.
네. 이렇게 제도가 만들어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뭐 건조한 날씨에다가 고온의 동풍이 불고 습도는 떨어지고 이런 환경에서 특히 올해는 비가 좀 적게 온 것으로 파악된다라고 합니다. 어쩜 이렇게 가물까요? 예, 너무 가물어 있는데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은요. 이번에 정말 산불이 심했던 충남 지방은 1월 1일부터 4월 1일까지 강수량이 평년의 44%에 머물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평균 지역을 비교해 봤더니 절반도 안 되게 비가 왔다. 그러니까 네. 더 건조한 날씨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최근에 서울에도 거의 한 20여일 정도간 비가 거의 내리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런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산불 대응 인력이라고 하는 것도 정해져 있는데 전국에서 동시에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면 대응하는데도 어렵고 불 하나 끄는데도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좀 강조드리고 싶은데요. 제 목소리에 힘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강원도의 공직자로 근무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가장 강원도 산불 하면서 뼈저리게 느꼈던 것이 진화 헬기 문제입니다. 그 헬기 좀 많이 사면 좋겠어요, 진짜로. 물론 이제 헬기 한 대가 너무너무 비싸고 뭐 어떤 수리 문제라든가 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산불 어쨌든 초기 대응을 할 때 헬기가 굉장히 유용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이 급경사가 심하면 사람이 올라갈 수 있는데 한계가 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산불이 활활 타고 있는데 그 많은 인력이 그 산에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헬기가 있고 없고가 초등학생, 대학생 정도 차이 나나요? 아, 그렇습니다. 초등 단계 때 굉장히 큰 영향이 됩니다. 네. 초등학생, 대학생 차이보다 더 큰 차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네. 산림청이 48대 정도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최근에 우리가 산불만 봐도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잖아요. 즉 지금 있는 헬기도 부족한 상황에서 과부하가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대형 헬기라든가 초대형 헬기는 계속 운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수리나 정비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가뜩이나 부족한데 계속 여기서 산불 나고 저기서 산불 나고 하면은 가뜩이나 과부하가 걸린데 더 과부하가 걸릴 수 있는 거고요. 물론 산림청이 보유한 헬기뿐만 아니라 가끔 보면 이제 군용 헬기라든가 여러 가지 헬기가 도입되는데 이게 사실은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되는 헬기를 조종사분들이 굉장히 고도로 훈련을 받은 분들이어야 된다고 하거든요. 어쨌든 싣고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해야 되는 동작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연기가 나면 시야가 그렇게 확보가 쉽지 않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듯이 인력 문제라든가 이 헬기를 확보하는 문제 그리고 산불 초기 진화에 잡을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제도적인 시스템도 많이 보완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문자 주셨어요. 1015님 퇴근길에 듣고 계십니다. 지금 몇 시인데 퇴근하시는 거예요? 대전시 공무원입니다. 대전 서구와 금산사에 산불 나서 어제부터 지금까지 진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소방공무원을 비롯해서 대전시 전 공무원이 진화 노력을 했으니 그게 뭐예요? 강한 바람에 다시 살아났다는 겁니다. 내일 아침 일찍부터 다시 현장으로 갑니다. 모두들 봄나들이 가실 때 불 조심해 주세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다들 동감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나마 조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게 내일 비 온다면서요. 좀 괜찮을까요? 우리 봄에 오는 비를 단비라고 하죠. 네. 정말 내일 단비 소식이 있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제주도를 시작을 해서 밤에는 전라권까지 중부지방까지 비가 내린다고 하고요. 그 다음 날인 6일에도 비 소식이 전국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따라서 아마 4일 밤부터 건조특보도 해제가 될 전망이고요. 다만 또 비가 오면 비가 많이 오는 지역의 분들은 낙하라든가 이런 것에 대비해서 주의를 해달라고 지금 기상청에서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가 사실 엄청 많이 오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가 산불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겠는데요. 일일당 20mm 이상이 그래도 와야 한 3일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소 2, 3일 정도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그리고 사실 비가 어느 정도 올지는 예측가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상황을 좀 진행해 봐야겠습니다. 또 하나 지금 당국에서 누누이 부탁드리고 있는 건데요. 한시가 앞두고 이제 성묘 많이 갑니다. 우리 성묘 가면 초나 향 피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이 묘 주변에
바싹 마른 풀이라던가 잔디에 이게 불이 옮겨 붙으면 큰 산불로 번질 수가 있습니다. 성묘하시는 분들 굉장히 조심하셔야겠고요. 가끔 보시면 이제 생활 쓰레기 집에서 태우시는 분들이 있죠. 특히 이제 야외 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불씨가 날아가서 인근에 붙으면은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우리 왜 논두렁 밭두렁 태우기 하는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당분간 정말 하면 안 된다고 소방당국이 거듭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화재 예방 정말 중요하고요. 문제는 뭐냐면 이 화재가 되면 재산 손실도 문제지만 인명피해 발생할 수 있고 지금 공무원분들 사연 올리셨잖아요. 네. 이 투입되는 공무원분들 너무 힘드십니다. 예전에 강원도 산불 진화된 이후에 거기 투입됐던 공무원들 일부 이제 쓰러지셨어요. 가로사 하시는 분들도 생기시고.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부주의로 엄청난 불이 번질 수 있다라는 거 좀 모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근데 지금 공교롭게도 대전시 공무원들 사이에서 이번 산불 때문에 성차별 논란이 있었다는데 어떤 얘기일까요? 예, 물론 이제 대전시에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좀 들어봐야겠습니다. 이게 산불 현장이 급격한 경사이다 보니까 아마 체력 여건이라던가 이런 것도 좀 고려를 했고 또 산꼭대기에 올라가야 하는 직업이라는 점, 또 필요한 인원 전 직원이 아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만 추렸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논란이 됐던 내용을 보면은요. 산불이 이제 발생을 했다라는 소식은 저희가 전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렇게 산불이 발생하면 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비상소집 발령이 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내용에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 산불 현장에 비상 대기 중인 여직원, 집결 중인 여직원은 귀가해달라 이런 내용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 최근에 직장인들 관련한 커뮤니티에 네. 대전시 이런 지침이 성차별이 아니냐 그리고 사실 이런 상황에 있는 여직원들도 굉장히 불편해하더라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또 숙직 문제 이런 문제도 겹치다 네. 보니 아마 이런 논란이 확대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숙직 문제하고 우리가 이 산불 비상 상황을 동일시할 수 없는 거고요. 또 일부 지자체의 사례이 지금 또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례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주의 깊게 들여다볼 필요는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상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합의를 좀 이루어둬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은데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달 29일 밤에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이 말도 안 되는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의자 3명이 구속됐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29일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또 살해하고 대전에 있는 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3명이 네. 모두 구속됐습니다. 지금 이모 씨, 황모 씨 등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사유를 보면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주범으로 이모 씨가 지목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모 씨는 나 모함이다 이렇게 항변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모 씨와 이 피해자는 코인과 관련해서 금전적 관계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다른 코인 관련 범죄에 2021년쯤 피의자들이 함께 연루된 적도 있다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앞으로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으로 보입니다. 공범이 있어요? 예, 지금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경찰이 20대 한 남성 남성 여성인지는 아니지만 남성으로 추정이 됩니다. 살인 예비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라고 밝혔는데요. 편의상 A 씨라고 하겠습니다. 네. 편의 씨가 지난 1월 또 다른 피의자로부터 이 여성을 살해하자 이렇게 제안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미행 단계에 가담을 했는데 중단했다 이렇게 진술을 했다라는 겁니다. 왜 이 사람이 가담을 하게 됐냐면은 이 황모 씨 이번에 구속된 인물 중에 한 명이죠. 이 황모 씨가 코인 뺏어서 승용차 사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니까 네. 마음이 혹해서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고요. 이 황모 씨와 알게 된 것은 배달 대행 이런 같은 일을 하게 되면서 알고 피해자와 지금 이 A 씨는 직접적인 대면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경찰에서 일단 조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다른 혐의가 구체화되면 구속영장 신청도 검토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끝으로 짧게 질문을 드리면 경찰 대응 이번에 괜찮았어요? 미숙했다는 얘기가 들리는 것 같은데요. 예, 초동 내용에서 굉장히 아쉽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건이 발생한 7분 만에 경찰이 납치 현장에 도착을 했고요. 또 이 단계에서 코드 제로 긴급 출동을 발령한 부분까지는 큰 문제가 없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 여성이 납치된 차량을 빨리 수배를 하고
인지하고 파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이 단계가 너무 늦었다는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 수배 0시 56분에 이뤄졌다라고 하는데 네. 사건은 11시 46분입니다. 이 정도 시간이면 차량이 이미 빠져나갈 수 있는 멀리 여러 갈 수 경로로 있죠. 빠져나갔다. 예. 그리고 이 과정에서도 차량이 제대로 특정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연됐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또 사실 이게 서울이 이미 빠져나갔으면 전국에 있는 경찰들과 빨리 상황이 공유가 돼야 되는데 이것도 굉장히 늦어졌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사건에서 우리가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인질 있는 납치 사건은 가장 중요한 것이 피해자 안전 확보인데 경찰의 대응이 아쉽다라는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지금까지 밤참 뉴스 함께 했는데 하루빨리 이런 진상이 좀 밝혀지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지금까지 전혜연 시사평론가와 함께 밤참 뉴스 진행했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의 품격. 김성환의 시사야에서 챙겨가세요.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 꺼내보는 당신의 지식 창고.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 현직 미국 대통령 가운데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추문을 막기 위해서 선거 장부를 조작해서 합의금을 줬다라는 의혹이 일고 있고 형사 기소됐는데요. 이상하죠? 기소됐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치솟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가 2024년에 열리게 될 미국 대선의 변수가 됐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이면을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세계 이면에서는 자세히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진짜 이면이 중요한 날인데. 네. 자, 대통령을 물론 전직 대통령이지만 네네. 기소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뭔가가 숨겨져 있을 것 같은데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까? 네, 일단 상황을 먼저 정리를 해보면 뉴욕 맨해튼 지방검찰청 대배심이 지난달 30일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성추문 입막음 의혹과 관련해서 기소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 2016년에 대선이 있었잖아요. 네. 그 직전에 성인 영화배우 스토미 데니얼스가 2006년에 있었던 자신과의 성관계를 언론에 폭로하려고 하니까 예. 돈을 줬습니다. 13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억 7천만 원 정도를 네. 이제 입막음 돈으로 준 거죠. 그런데 네. 이제 관련 비용을 회계장부에 올렸는데 예. 허위 기재했다. 왜냐하면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먼저 돈을 줬어요. 마이클 코언이라는 변호사가 네. 이 여성에게 먼저 돈을 지급을 했는데 이걸 가족 기업인 트럼프 그룹의 돈으로 갚아줬습니다. 그리고 장부에다가는 법률 자문 비용이다 이렇게 기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문서 위조를 뉴욕주 법률은 금지하고 있는데 이걸 위반한 것이다라고 지금 검찰에서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에게 이제 대선 직전이었으니까요. 성추문을 숨기기 위해서 합의금을 주고 회사 문서를 위조했다면 이건 중범죄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까지 판단을 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현재 시각으로 4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판에 처음 출석을 하게 되거든요. 예. 구체적인 혐의 공소장이 그날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는 이런 걸로 지금 기소가 됐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자세한 혐의는 그때 밝혀질 것 같습니다. 예. 일단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기업 사기와 관련해서 30건 이상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보도를 내놨습니다. 본 적이 없는 뉴스네요. 네, 그렇죠. 예. 미국에선 본 적이 없는 뉴스죠. 전직 대통령의 기소 혐의가 물론 추정이긴 하지만 성추문 입막음 의혹. 네. 예. 근데 뉴욕의 맨해튼 대배심에서 기소가 결정이 됐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검사가 기소하잖아요. 네네. 미국에는 대배심 제도가 있어서 기소를 결정했대. 이게 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되게 낯설죠. 네. 이 대배심이 영미법 국가에서 검찰의 기소 재량권 남용을 방지하려고 도입을 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낯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대배심을 적용할지는 항상 미국 얘기는 이렇죠. 주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그래서 네. 하지만 이제 좀 비슷한 점은 대개 연방법을 위반했거나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대해서는
유죄는 반드시 대배심을 통해서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하고 있는데요. 네. 대배심, 그랜드 주어리여서 대배심이라고 부르는데 배심원단 수가 많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흔히 보는 그러니까 배심제가 있잖아요. 네. 영화에서 거기는 12명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걸 소배심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거기서는 배심원단이 재판 과정에 참여해서 만장일치 결정을 내려야 되죠. 그래서 유죄냐 무죄냐 이걸 이제 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 대배심은 유무죄가 아니라 기소를 하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명에서 23명 정도 연방법원의 경우는 구성이 되는데요. 물론 이 숫자도 또 주에 따라 다릅니다. 그런데 뉴욕주는 이제 아까 16에서 23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최대치인 23명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16명 이상은 반드시 참석해서 12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기소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이제 배심원단 소배심이 공개적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는데 이 대배심은 다 비공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검찰이 내놓은 증거를 보고 결정을 내리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네. 뭐 절차는 좀 우리랑 다르고 저는 이제 대배심이라고 해서 그럼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배심원을 하는 아닙니다. 건가? 일반인들입니다. 그런데 좀 숫자가 많으니까 네. 좀 더 많은 의견을 모았다.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인 것으로 생각이 되네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법정에 언제 출석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법정 출석을 하려면 그래도 전직 대통령인데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도 궁금하네요. 일단 이제 4일에 법정에 처음 가게 되는데 이날 가서 하는 게요. 기소 인부 절차라는 게 있습니다. 네. 판사 앞에서 자신의 혐의를 일단 통지를 받고요. 네. 이 혐의에 대해서 자기가 유죄를 인정할지 무죄를 주장할지 그 입장을 밝히게 되는 그런 절차가 기소 인부 절차인데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네, 나는 무죄다.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 기소 인부 절차를 밟으려면 지방 법원으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중범죄 피고인들은 통상 수갑을 채우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포토라인에도 서고 근데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기소가 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수갑을 차고 포토라인에 서는 일은 없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요. 물론 본인은 원한다고 해요. 그래야 내가 피해자다라는 정치적으로 이렇게 몰려있다 이런 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지지자를 결집하려면 이런 좀 이게 필요하잖아요. 퍼포먼스 같은 게. 근데 이게 이제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 측도 그렇게 이용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모를 리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다만 법원으로 이동하기 전에 다른 피의자들처럼 검찰청에 가서 머그샷, 그러니까 범인 식별용 얼굴 사진 왜 찍잖아요. 키 쓰여 있는 그 판 앞에서 그 머그샷은 촬영을 해야 되고 지문도 채취를 해야 되고요. 하지만 뉴욕주 법에 따라서 머그샷을 찍어도 그것을 공개되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공개되나 안 되나 그거 되게 궁금했는데 안 된다. 예. 잠깐 말씀하셨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스캔들이 없었다는 건지 돈을 안 줬다는 건데 줬는데 내 돈으로 줬다는 건지 뭘 부인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한데 이거 아직까지 알 길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건 재판 과정에서 나올 것 같은데요. 하여튼 트럼프 대통령의 현재까지 주장은 이렇습니다. 자기가 기소된 건 정치적 박해이자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의 선거 개입이다. 왜냐하면 나는 완전히 무고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계속 이런 주장을 펼고 있고 근데 이제 4일에 기소 인부 절차를 법원에 가서 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게 되거든요. 플로리다주 에 있는 마라라고 리조트에 살고 있는데 여기서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연설을 또 한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사법 시스템의 정치적 무기화 뭐 이런 거를 비판하는 내용의 많은 부분이 할애될 거라는 그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이미 차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기소를 정말 정치적 기회로 굉장히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그렇게 주장을 해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으면 사실 그게 뭐 정치적으로 이용이 되겠어요? 그렇죠. 근데 공화당에서도 박수 치는 사람이 있는 것 같고 심지어 공화당 지지자들이 이번에 기소를 정치적 수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사실 제가 문외한에서 그런지 입막음 스캔들이 왜 정치적 수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없었다는 건지 뭐 이용했다면 또 어떻게 이용했다는 건지 그분들의 주장이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지자들은 지금 이 점을 의심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기소가 정말 역사적인 기소잖아요. 이 기소를 한 사람이 브래그 맨해튼 지방검사장입니다. 근데 민주당 소속이에요. 그래서 연방 검사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지만 지방검사들은 다 당
소속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선거에 의해서 뽑히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소속으로 2021년에 공화당 후보에게 승리를 거두면서 첫 번째 흑인 맨해튼 지검장이라는 기록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지검장 자리가 정계, 뭐 주정부, 연방 정부로 이제 정치적으로 옮겨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들은 거봐라 민주당 소속이고 첫 번째 흑인 맨해튼 지검장이고 정계로 진출하려고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는 거지 이렇게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정치적인 수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브래그 검사장이 전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소송을 맡았던 적이 있어요. 트럼프 측이 재단 공금을 유용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걸 좀 유죄 판결을 이끌어낸 적이 있고 그리고 이제 책사가 있었습니다. 스티브 배넌이라고 전 네. 백악관 전략가가 있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사면해줬거든요. 근데 이 사람을 돈 세탁 혐의로 다시 기소하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악연도 있는 사람이다라는 점을 또 이제 지지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 정치적 존재감을 그러니까 이름을 좀 알리려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거물을 건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브래그 지검장이 기소 결정을 내린 이후에 트럼프 지지자로 추정되는 인물로부터 협박 메시지가 담긴 편지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특징으로 꼽히는 부분과 굉장히 정반대의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검사가 기소를 했으니 네. 이거는 볼 것도 없고 이건 정치적인 것이야 라고 이쪽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 민주당 소속이니까 전 민주당 원이니까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을 기소하는 거지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거죠. 예. 아까 제가 지지율이 왜 치솟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네. 약간 이해가 되는 여기까지 네네. 좀 이해가 됐어요. 네. 그러면 기소가 적법했느냐 논란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브래그 지검장이 이제 처음 시작했던 사건, 수사는 아니에요. 네. 전임자로부터 이 트럼프에 대한 의혹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근데 전 지검장은 기소를 포기했어요. 이 성추문 입막음 의혹에 대해서는. 근데 이 브래그 지검장이 이 의혹을 다시 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논리를 하나 여기 적용을 한 건데 이게 워낙은 기업 문서를 조작한 건 경범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소를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건 대선을 앞두고 벌인 행위니까 중범죄인 연방선거법 위반과 연관이 돼 있다라는 새로운 논리를 이번에 적용을 한 겁니다. 근데 문서 조작하고 선거법 위반을 결합하는 형태의 기소가 전례가 거의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거 예전에도 없었는데 이건 너무 무리하게 엮은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어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고요. 그리고 대선 후보의 선거 자금을 다루는 거는 연방선거법이 다룰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맨해튼 지검이잖아요. 예. 근데 이 지검은 연방법을 다루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이곳에서 기소를 한 게 적합한 것이냐라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지적도 지금 함께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만약에 이 기소에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법원이 판단을 하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법정 공방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정말 정치적으로 은매 이 기사로. 사건을 적극 활용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옛날 개그긴 한데 네. 은매 기사로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근데 그 절차적인 것도 사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요하잖아요. 네네. 내가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물증을 갖고 와야 그렇습니다.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만들어진 법치의 논리에 맞춰서 기소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지 아닌지는 이 얘기 들으면 이 얘기가 맞는 것 같고 저 얘기 들으면 저 얘기가 네. 맞는 것 같아서 어쨌든 증거가 네네. 모든 걸 말해주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상황이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 지지층 안에서는 당연히 반발을 하면서 그럼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을 우리가 지키자라고 결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게 실제로 확인이 됐는데 야후와 유고브가 기소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내 지지율이 52%까지 올라갔어요. 디센티스 플로리다 주지사가 그동안 굉장한 경쟁자였는데 그렇죠. 이 디센티스 주지사는 21%. 그러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31%포인트나 앞서면서 확실하게 1위가 된 겁니다. 그런데 같은 조사기관이 2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밖에 이기질 못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제 지금 몇 달 안 됐는데 4%포인트 차에서 지금 31%포인트 차가 된 거니까 얼마나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표가
표가 몰렸느냐, 표심이 몰렸느냐 이걸 알 네. 수가 있고요. 기소 당일 하루에만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후원금이 쏟아졌는데 우리 돈으로 52억 원이 모였습니다. 기소돼서 52억 원의 후원금이 쏟아진단 말입니까? 그런데 지금 들여다보니까 이 중에 25%는 과거에 한 번도 후원을 했던 적이 없던 최초의 기부자로 나타났던 거예요. 그리고 기소 이후 이틀간 후원금은 결국 500만 달러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지금 CNN은 지금 기소를 앞두고 공화당 내 지지층이 결집을 하는 모습을 계속 보였고 그래서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좀 올라가고 있었다. 이 점. 그리고 대부분의 공화당원들, 공화당 지지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향한 수사가 정치적인 동기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믿는 점.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사법 리스크가 아무리 있다고 해도 다음 대통령에 당선돼도 문제가 없다. 그걸 우려하지 않는다. 이런 점이 이번 기소 결정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렇게 확실한 공화당 내 차기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하는데 지금 굉장한 뒷받침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공화당 지지자들의 생각은 이렇다는 거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기는 게 중요하지. 이게 뭐가 중요해. 범죄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겨야지. 그래서 이길 가능성이 높으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야 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 누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그죠? 마음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시는 분들인 것 같아요. 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유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대선에 그럼 출마를 못하나? 라고 네. 이제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 그러니까요. 좀 얘기하기가 애매한 게 과거에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아니 뭐 전례가 있어야 좀 따져볼 텐데. 너무 이제 특이해서. 근데 아무튼 일단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거나 유죄 판결을 받더라도 출마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헌법에 대통령 후보 조건이 있는데요. 미국에서 태어난 시민권 35세 이상 연령, 최소 미국에서 14년 이상 거주한 미국인 이렇게 세 가지만 있어요. 범죄 경력을 이유로 대선 후보 출마를 막는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네. 트럼프 전 대통령도 나는 기소돼도 꼭 나간다. 계속 이런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번 성추문 입막음 사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1월 6일 국회의사당 폭동 사건, 그리고 조지아주 선거 개입 사건, 백악관 기밀문서 유출 사건 이렇게 다른 것들로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번 입막음 사건은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에 일어났던 사건이니까 그런데 이제 나머지는 다 재임 중에 일어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것보다 다른 곳에서 유죄 판결이 나오면 정치적 파장은 더 클 그렇죠?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이번 성관계 입막은 의혹은 다른 세 건에 비해서 강도가 너무 약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 건이 나왔을 때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네. 라고 할 수 있지만 다른 스타일로 여러 건이 나오면 혹시 진짜인 거 아니야? 앞에 것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문제는 성추문 입막음이 이 데니얼스 여성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맥두걸이라는 또 다른 여성 얘기도 또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는 뭐 개인적인 일이라고 치부를 해도 지금 국회의사당 폭동이라던가 네. 선거 개입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략은 뭡니까? 뭐 조금 지연시킨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해요? 계속 이건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단계가 있거든요. 단계마다 계속 물고 늘어지겠다 이런 얘기인데 왜냐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몇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은 재판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이런 전략을 많이 썼습니다. 네. 계속해서 소송을 걸어서 이게 예. 질질질 끌게 되면 네. 2024년 11월에 대선이 있잖아요. 그 전까지 계속 화제의 중심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러면 공화당 내에서는 당연히 1등이 되겠죠. 경선에서. 왜냐하면 화제의 중심은 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올 초랑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도 되는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선거 근처에도 나타나지 마라. 네. 공화당에서 이런 분위기 있었잖아요. 나가라.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다 나오지 마라. 뭐 이런 예.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지켜야지 누가 지키냐. 약간 예. 이런 게 공화당 지지자 들 사이에서 지금 모이고 있는 거고요. 사실 공화당 안에서도 반대 의견은 있지만 네. 지금 약간 눈치를 보면서 지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가 다음 대선에 영향을 당연히 주겠죠?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유력한 공화당 후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단기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호재가 되겠지만 네. 장기적으로 소속돼 있는 공화당에 대해서는 대형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본선에서 이기는 게 사실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당내 경선이 아니라 네. 본선에서 민주당과 맞붙었을 때 공화당이 승리를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떤 종류든 스캔들에 시달린 정치인들이 예상보다 평균 9%포인트 더 나쁜 성과를 낸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리고 사실 본선에 가면 양당의 지지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표도 중요하지만 중도층과 무당층이 어디에 표를 주느냐가 중요한데 네. 피고인 후보로서 계속 이렇게 스캔들이 불거지게 되면 네. 이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질 가능성은 높지 않게 되고요. 예. 그렇다면 너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집중이 돼 있는 나머지 거기에 피로감을 이렇게 중도층이 느끼게 되면 공화당은 기반을 넓혀갈 수가 없는 셈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게는 이게 굉장한 악재가 될 수 있다 이런 네.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선거 방송 이렇게 보면 네. 이게 참 신기한 게 예측대로 흘러갈 것 같지만 막판 일주일에 뭔 일이 생길지를 모른다는 그렇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게 아니죠. 야구에만 들어오는 게 얘기가 아니거든요. 아닙니다. 선거는 표를 다 개표를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죠. 그 지난번에는 개표하는 마지막까지 맞아요. 지켜봤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예측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지지율이 치솟는다고 해서 네. 결론 난 거 아니기 때문에 좀 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영어를 쓰든 프랑스어를 쓰든 세상은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점점 민주주의가 퇴보하고 있다라는 네. 게 세계적으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의 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상원의 시사야 오늘 방송은요. 산불 관련 특보 때문에 평소보다 조금 일찍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1텔레비전과 동시에 방송되는 뉴스 특보에 귀 기울여 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지금까지 저는 뉴스캐스터 이현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부터 KBS 뉴스 특보를 1텔레비전과 동시에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집 뉴스라인 시작합니다. 어제 전국적으로 34건의 산불이 발생한 이후에 오늘도 10건이 넘었습니다. 현재 전국 4곳에 산불 3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지금부터 산불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남 한평 산불 상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3단계가 발령이 됐는데 한평 산불 현장에 김혜린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한평 쪽 산불은 밤 10시 50분에 3단계가 발령됐는데 지금 상황이 좀 나빠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불이 난 한평의 산불 지휘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오후 3시 때에 내려졌던 산불 2단계가 조금 전인 밤 10시 50분쯤 산불 3단계로 격상됐는데요. 불이 난 지 11시간이 넘었지만 여전히 불길은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 면적은 92헥타르, 진화율은 29%입니다. 전남 한평군 대동면에서 시작된 불은 바람을 타고 북서쪽인 한평군 신광면으로 번졌습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는 오늘 낮 12시 19분쯤에 들어왔고요.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2시간 만인 오후 3시 10분쯤 산불 2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50여 명이 신광 면사무소와 경로당, 교회 등으로 대피했습니다. 또 한평군 신광면에서는 농협에서 운영하는 복분자 공장 4동이 전소됐고 비닐하우스 2동, 축사 2곳이 불에 타는 등 시설물 피해도 속속 집계되고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전남 순천의 산불도 2단계가 발령 중인데 그곳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순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늘 오후 1시쯤입니다. 산림당국은 오후 4시 20분쯤 산불 2단계를 발령하고 여태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는데요. 현재까지 집계된 피해 면적은 79헥타르,
진화율은 60%를 넘겼습니다. 불이 난 지역 인근의 2개 마을 76명이 마을회관 2곳으로 대피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경사가 심하고 야간인 상황을 고려해 진화대원을 80명으로 줄여 밤사이 진화와 저지선 구축에 주력하고 내일 일출과 동시에 헬기를 투입해 불길을 잡을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남 한평 대동면 산불 현장에서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다음은 경북 영주시 박달산 산불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저녁 8시 반쯤 산불 3단계가 발령이 됐고요. 주민 일부가 대피한 상태입니다. 민가 방향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 구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김지용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주민들도 일부 대피한 상황인데 불길은 좀 잡혔습니까? 네, 저는 지금 불이 난 박달산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동네 전체가 매캐한 연기로 자욱한데요. 좀 전까지만 해도 산등성이에 보였던 화선이 연기에 가려져 더 이상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산불이 발생한 건 오늘 오후 2시 15분쯤 영주시 은평면 오은리 박달산 정상 부근입니다. 산림당국은 불이 난 지 2시간 만인 오후 4시를 기해 산불 대응 1단계를 발령했고 40분 만에 2단계, 저녁 8시 반쯤엔 3단계로 상향했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 17대로 집중 진화 작업을 벌이던 당국은 날이 저물자 헬기를 모두 철수하고 야간 대응 체제에 들어갔습니다. 현재 119 산불 특수대응단 등 인력 680여 명과 장비 120여 대를 투입해 민가 방향으로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야간 드론을 띄워 산불 확산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산 정상에서 시작된 불은 어느 정도 불길이 잡혔지만 불이 강풍을 타고 산 중턱까지 확대되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산림 157헥타르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직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산불 현장 반경 5km에 있는 일부 마을 주민들은 대피한 상황입니다. 현재 평은 1, 2 마을회관에 50명, 오은 1위 경로당에 18명 등 주민 68명이 안전한 곳으로 대피했습니다. 한때 통제됐던 915 지방도 예고계 구간은 통제가 해제돼 도로 운행이 가능합니다. 이 불은 박달산에 있는 한